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여당이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비대위 전환에 총의가 모아졌다는데 잠시 후에 여권 핵심 관계자 모셔놓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제1, 2, 3당 모두 비대위 체제라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빙하기. 자, 오늘 동아일보 1면 헤드라인 기사인데 빙하기. 너무 더운 여름에 웬 빙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인기 상위 50개 아파트 단지도 1년 새 거래가 70%나 줄었다. 주거 난민,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총액 상위 50곳, 상반기 518건 거래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서울 2030의 영끌 매수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주택 거래 빙하기를 맞았습니다. 중요한 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쇄신. 오늘 한겨레 신문 4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어디에 쇄신일까요? 비서실장, 정무수석 사퇴하라. 여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실의 쇄신론이 분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태경, 김용태, 김대기, 이진묵 두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물러나라 이겁니다. 여권과 대통령실 모두 다 쇄신과 사퇴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졸속. 한국일보 1면이 비판하고 있는 기사인데 과연 어떤 기사일지. 졸속. 3일 만에 바뀐 백년지 대의계. 학제 개편안, 특히 교육 정책은 매우 중요한데 교육부 장관이 갑자기 만 5세 입학을 꺼내 들더니 1개월씩 12년간 앞당기겠다. 뭐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반발이 커져서 진화를 하려는 차원인데 3일 만에 백년 대계가 도대체 몇 번이나 바뀌었는가 학부모들은 분통 터집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 괜찮다라고 임명을 강행했지만 적어도 이 장면에서 교육부 장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10만. 자, 중앙일보 2면 기사입니다. 휴가 타고 코로나가 번진다. 밤 9시 이미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오늘 11만 명이 넘을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다시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부와 국민의 고민만 깊어져 갑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의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돌직구의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로써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까지 정당 1, 2, 3 정당 모두 다 비대위 체제를 맡게 될지도 모르는 초유의 국회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도 비대위 전환의 이견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방향은 나와 있어요. 비대위. 이번 주에 비대위로 전환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문제는 누가 어떻게 이 비대위 전환을 맡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당이 비상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오늘 의총 전 초선 의원님들, 재선 의원님들 3선 이상 중진 의원님들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다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의총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은 89명이십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인하여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의견에 극소수의 의원님들을 제외하고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실수라고 하셨는데 몇 명인 거죠? 한 명. 한 명이. 예. 비대위 체제. 이양수 의원님 어제 의총 있었는데 네. 모두 동의했습니까? 예, 어제 비대위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이 의총에서 다들 동의를 하셨는데 사실 의총이 뭐 이렇게 길게 뭐 이렇게 아주 뭐 갑론을박하지를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원내대표께서 이제 최고위원회, 그다음에 중진 의원, 그리고 삼선 의원, 재선 의원, 초선 의원들을 릴레이로 이렇게 만나면서 의견 수렴을 이미 끝낸 상태였기 때문에 의총은 그것을 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웅 의원 한 분만 비대위로 가는 것에 반대를 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전부 다 동의를 해서 또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당의 그 여당이 비대위 체제를 맡게 돼서 국민 여러분께 좀 송구한 마음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비대위 체제가 되는 만큼 좀 더 저희가 대호각성을 해서 국민들의 뜻을 더욱 받들고 그렇게 해서 또 조기 전대를 잘 준비를 해서 안정된 체제로 해서 당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국민들께 더욱더 혁신하고 국가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 의원은 혼자 왜 반대한 겁니까? 김웅 의원은 초지일관 계속해서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항상 좀 같은 편을 들면서 이준석 대표의 생각과 좀 거의 동일한 그런 목소리를 내오셨습니다. 이번에 비대위로 가게 되면은 당원권 정지가 6개월 된 이준석 대표가 다시 당대표로 돌아오는 길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대표의 무혐의와 무죄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김웅 의원께서는 비대위로 가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다시 복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수 의견으로 저희가 잘 남기고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윤핵관 장제원 의견은 어떤 입장일까요? 장제원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아니 뭐 이 상황이 비상 상황이다라는 거를 의원들 모두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의총 안에서는 그럼 전혀 이견이 뭐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방금 합의된 의총에서 합의된 내용에 동의하시는. 제가 참석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조혜진 의원께서 그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걸 전제로 한 일단은 의원총회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비상 상황이라는 거를 확정을 한 거죠. 자,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 89명, 88명이 동의, 김웅만 반대. 대통령 휴가 전까지 쇄신 모습 보여줘야 된다. 이르면 오늘 최고위를 열어 의결 방침이다. 다음 주에 비대위 출범이 관측된다는 건데 이양수 의원님, 네. 지금 최고위원들이 뭐 대다수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오늘 최고위를 열 수 있습니까? 최고위원들이 이제 사퇴를 밝혔다고 해서 그게 그 사표가 처리된 것은 아니고요. 사퇴 의사를 밝힌 거고 그 지금 유지 비대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사표를 내고 당 대표한테 사표 처리를 요구할 때는 그게 사표 처리가 또 됩니다. 그래서 조수진 의원의 경우에는 사표를 제출하고 사퇴를 요청했기 때문에 사퇴 처리가 된 거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사퇴 의사만 현재 밝힌 것으로서 그 현원들이 비대위 출범 전까지는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변수는 이준석 대표 측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측 입장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최고위를 열어서 정국이 소집 의결 계획인데 사퇴는 했지만 아직 사퇴서는 안 냈으니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서 비상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표결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1년간 경험해온 논리의 수준이다. 그 와중에 숫자 안 맞아서 회의 못 여는 건 양념이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이준석 대표의 지적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사실 뭐 비대위를 가기로 일단 의총에서 얘기가 됐고 뭐 제가 볼 때도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봐요. 그런데 사실 지금 만약 비대위를 가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복귀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죠. 왜냐하면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 결국 비대위 자체가 계속적으로 당을 운영하는 데 관여하는 게 아니고 임시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전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전대해서 당대표를 뽑아버리면 결국 이준석 대표는 이제 당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가 전혀 없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준석 대표는 현재 비대위 체제랄지 현재 어떤 최고위원들의 사퇴 이런 것 자체를 마치 자신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제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계속적으로 자극적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이준석의 국민의힘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중징계 6개월 동안 정지돼 있는데 그럼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때까지 비대위를 6개월 동안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비상 상황에서. 그래서 본인이랄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의 측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위원들, 정미경 최고위원이랄지 김용태 최고위원들이 사실 이준석 대표를 대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전혀 통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준석 대표는 비대위를 하기로 의총에서 결정한 이상 결과적으로 이제 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어졌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 자체가 뭐 언론에 보면 비대위로 가게 되면 뭐 가처분 신청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당헌 당규 같은 걸 봐도 이 절차가 잘못돼서 볼 수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정치적인 측면, 특히 이제 당에 관한 것들은 굉장히 당 자체의 운영이랄지 당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약간의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사실은 당의 편을 들어주지 이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 편을 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막다른 골목에 또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 측은 나를 완전히 끝내려고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준석계 최고위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비대위를 하면은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제명하는 거라니까요. 다시 당대표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우회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내쫓으려고 하는 거였구나. 국민들께서도 이제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정무수석실에서 조수진 최고랑 윤영석 최고의 사퇴를 설득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은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 안 하겠다고 했는데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실 참모들 제대로 좀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이준석을 완전히 못 돌아오게 하려고 다 꾸며서 이런 짓을 벌였고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이 최고위원회에 가서 지금 이 주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그랬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래요? 예, 그럼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사이의 싸움과 갈등이 대선 과정에서 쭉 있었고, 그리고 집권하고 난 뒤에도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윤핵관들 뒤에 그러면 누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이제 설로만 또는 풍문으로만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들 뒤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랬는데, 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까지도 깨알같이 챙겨왔다라는 것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윤핵관 이준석의 싸움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의 진행이 이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멈추거나 중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권력 싸움, 권력 다툼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서 멈추는 순간 멈추는 쪽이 완전히 다 밀려나게 됐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6개월간의 당원권 정지가 끝나고 난 뒤에도 당대표로서 당에 복귀를 한다거나 당원으로서 국민의힘에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지금 현재 형국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보태면 저는 사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선거 때 찍지는 않았습니다만 당대표가 된 이후에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것에, 젊은 정치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정치인이, 기성 정치권에 아직 물들지 않은 그런 젊은 정치인들이 신선한 정치, 그리고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는 정치를 보여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조금 잘못을 해도 막 편들어주고 덮어주면서 잘하기를 박수를 쳤거든요. 뭐 좀 과도한 말이라든가 언쟁이라든가 언사라든가 뭐 이런 얘기부터, 그다음에 뭐 대선 때 이제 뭐 이렇게 캠프를 나가서 지방을 떠돌고 뭐 이런 모습조차에도 항상 가치를 부여하면서 긍정적인 눈으로 보려고 노력했는데, 최근에 보여주는 우리 젊은 정치인들에 대한 우리 당내에서의 모습은 참으로 제가 참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면 기성 정치인들하고 다를 게 뭐냐? 나이만 정치하는 것은 노회한 정치인들하고 똑같지 않느냐? 자기 희생과 선당후사의 정신 이런 거는 없고, 내가 지금 뭐 그만두게 생겼으니 당을 그냥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다음에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고 나하고 같은 편이고 나하고 같이 젊으니까 당이 힘들든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든 상관없이 내 주장, 내 편에 대한 편들기만 계속하고, 과연 이것이 젊은 정치, 새로운 정치가 맞느냐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듭니다. 저는 지금 뭐 젊은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 좀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모든 정당에서 젊은이들을 상당히 많이 우대하는데, 민주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출마하려는 게 접혀지니까 이재명 대표와 후보 시절에 나눴던 자기를 공천 줘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다 공개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젊은 정치인들 주변의 기대, 국민의 기대 이런 것에 부응해서 신선하고 기득권에 정말 기존 정치와 다른 그런 정치 보여주셔야지, 똑같은 모습 보여주는 건 저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오늘이라도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젊은 정치인들 심기일전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던지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지금 벌어진 것들은 본인들이 그동안 어쨌든 뿌렸던 씨앗들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쿨하게 젊은이답게 사과하고, 아직 미래가 있는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보다 새로운 정치 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준석 대표 측은 이준석 쫓아내려고 이런 거 꾸몄다, 윤핵관이. 그리고 이게 어떻게 비상 상황이냐라고 반발하고 있던데.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우리 당의 비상 상황을 가져오셨죠. 왜냐하면 당대표 6개월이 당원권 정지가 된 이유가 본인이 성상납을 무마해 주기 위해서 김청길 정무실장을 시켜서 각서를 써줬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된 거거든요. 집권 여당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된 초유의 사태입니다. 당대표가 이 상황을 만든 거예요. 누가 그거를, 윤핵관들이 무슨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려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당이 더 어려워지고 지지율 더 떨어질 텐데 뭐하러 그런 일을 벌리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윤리위원장과 당대표가 구성한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내린 거예요. 본인 때문에 이 사단이 지금 벌어졌는데, 그거를 본인의 책임이다, 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국민께 사죄하고 6개월 당원권 정지된 동안에 좀 더 자숙하고 자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는 게 청년 정치, 젊은 정치지. 그렇게 계속해서 본인은 잘못 없고 나를 공격하는 윤리위도 아니고 갑자기 타겟을 윤핵관이라는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나를 탄압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살겠다. 다른 사람은 죽어도 되고 당도 죽어도 되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치가 무슨 새로운 정치입니까? 저는 가슴 아픕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준석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끝난 거죠. 대통령께서 당신은 내부 총질이나 한 사람이다 하고 얘기했을 때 끝난 거예요. 대표로 6개월 있다 돌아오는 것이 끝났다 이거죠. 이준석 대표한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냥 이걸 승복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처럼 활동하면서 당대표를 도전할 수도 있고 내후년 총선을 위해서 만약 새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공천 학살을 한다고 하면은 신당 가는 거죠. 손정혜 변호사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논의대로라면 비대위 체제가 전환되면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내대표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원내대표직은 사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모두 다 사퇴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이고 특히 지역사회에서도 권선동 원내대표가 과거에 실수했던 예를 들면 문자를 공개한 부분이라든가 공무원 합격 관련해서 뭐 7급을 추천했는데 9급이 됐다라는 말실수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때문에 이미 이제 신임을 잃었기 때문에 원내대표도 사퇴하고 모두 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택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희생도 좀 필요하다라고 어제도 이제 의견들을 드렸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지도부가 모두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새롭게 출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는 결국 사임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사임을 하게 하려면 정말 깨끗하게 사임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미적거리고 있어요. 왜 사임을 할 수밖에 없냐고 하면 사실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권한대행을 하는데 이 권한대행과 과연 원내대표에게 분리할 수 있는가 문제고 그다음에 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설사 비상대책위가 꾸려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원내대표는 당연지에서 참여를 해요. 그다음에 또 전대를 해서 만약에 당대표가 새로 뽑힌다 하더라도 거기 또 최고위원회에서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리더십을 상실했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당이 유지되는 한 자기가 원내대표 있는 한 계속 최고위원회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윤핵관 중에서 핵심을 권성동 대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성동 대표의 어떤 굉장히 많은 실수, 리더십의 부재, 또 이번에 이제 문자가 어떤 그런 것들이 외부에 누설이 되면서 당을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원내대표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쇄신을 한다 하더라도 원내대표로 있는 이상은 그걸 쇄신을 보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당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적 인물이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아닙니까? 근데 계속적으로 언론에 나타나고 계속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그걸 국민 입장에서 보면 과연 당이 쇄신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 물론 이제 비대위 꾸려질 때까지는 원내대표 유지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꾸려진 다음에 내가 원내대표를 사퇴하겠다고 명확하게 얘기함으로써 당이 좀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굉장히 지금 미적거린 측면이 있어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권성동 대표가 사실 그 몇 가지 실수에 의해서 이제 그 언론에 그게 이제 많이 보도되면서 리더십이 좀 부재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실제로 의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리더십이 있고요. 그리고 겉과 속이 같고 항상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많이 따라줍니다. 이번에 언론에서도 많이 그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 나왔습니다만 어제 의총이나 간담회 이런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뭐 재신임이니 사퇴니 이런 얘기 자체가 안 나온 거는 의원들의 신임이 원내대표한테 상당히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선 과정부터 지금까지 원내대표가 굉장히 그 후보에게도 그리고 당선인에게도 직언을 하고 또 의원들의 이야기를 여론을 잘 전달해오는 그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 신임이 상당히 두텁고 그리고 지금 물리적으로 이제 곧 9월 1일부터 정기국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기국회 앞두고 저희가 원내대표 선거를 다시 치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당대표를 직무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그 실수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역할을 하고 원내대표 직분에만 충실하다면 아마 뭐 리더십에는 큰 문제 없이 쌍두마차로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의총에서 의원들의 그런 생각을 읽었는데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도 원내대표 뭐 그런 얘기는 다시 나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전재수 의원님,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봐라, 나만 못 돌아가네,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봐라, 나만 못 돌아가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떻든 뭐 저희들이 볼 때는 뭐 이 사태가 좀 빨리 좀 일단락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화려하게 등장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준석의 정치라는 것은 이준석의 정치라는 것을 볼 때 이 그냥 순순히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집권 세력의 핵심 코어 세력인 윤핵관들도 절대 이게 물러날 수가 없는 싸움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완전히 죽어야 이 싸움이 끝나는 판인데 그렇다면 이게 그 쉽게 끝날 싸움인가 단기간에 끝날 싸움인가 하는 그런 이제 그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어떻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당에 복귀를 하기 위한 그런 장외전을 계속해서 펼쳐갈 것으로 보여지고 아울러서 어떤 법적인 절차와 과정도 거쳐가면서 이 상황을 좀 장기적으로 장기전으로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좀 긴 내홍을 겪을 가능성이 많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당대표, 원내대표 아무도 물러나려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위 논의를 두고서 계속해서 이제 논란과 논박이 벌어지고 있는 셈인데 하태경 의원이 나름 묘안 아닌 묘안을 냈는데 하태경의 아이디어 어떤 걸까요? 함께 보시죠. 직무대행 비대위로 하면 된다. 비대위를 출범시키되 이준석 징계 끝나는 시점에 종결하는 것으로 선언하면 컴백하는데 문제없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내대표하고 이 대표도 대표하고 비대위의 시한을 이준석 징계 끝나는 그 시점에 맞추자. 라는 뭐 아이디어인데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하태경 의원이 이제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 그 정치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법이라고 하는 게 규정하는 부분은 최소한만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상식과 그거에 기반한 정치가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가 사실 당원권 정지 6개월 딱 받았을 때 딱 자숙하고 자성하고 반성하는 기회 가지면서 그리고 공소시효 지난 것들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 이렇게 조용히 하고 그렇게 했으면 저는 6개월 뒤에 복귀할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의 하태경 의원의 저 주장이 가능하고 타당하죠. 그런데 자숙하고 반성하지 않고 나는 탄압에 의해서 이렇게 당원권 정지 6개월 된 거지 난 잘못 없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오히려 저 여의도, 저 섬, 윤핵관 이러면서 계속해서 비난의 화살을 오히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림으로써 국민들이라든가 당원들 그리고 특히 국회의원들에게 인심을 잃고 다들 돌아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이준석 대표가 다시 복귀할 길은 없다. 하태경 의원의 저 아이디어는 아마 그 전 단계에 있어서의 아이디어로서는 가능했지만 현 단계에서는 좀 어려운 얘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뜨거운 이슈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요.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김앤 서울 한판. 최영암이 3시간 불통이었다. 어제 민주당과 국방부 장관 사이에 뜨거운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안보 이슈를 두고서인데요. 뜨거운 설전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해양경찰청은 6월 2일, 3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난 이후에 수사 종결을 결정을 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6월 16일 날 입장문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국방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허위 조작 지시를 한 것이다. 국민 사기이고요. 장관님, 왜 이렇게 국방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겁니까? 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정보 판단서가 뭔지 잘 아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직권남용, 허위 조작, 국민 사기극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 입장은 지금 월북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른다. 이게 답변이에요. 아닙니다. 해경에서 수사 결과가 월북이라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저희들은 존중하는 겁니다. 해경에서는 월북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와서는 아니라고 그러면 얼마나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추심이었다는 거예요. 왜 추심이었다는 거예요. 의원님, 제가 조작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 판단이 잘못됐는지 이번 판단이 잘못됐는지 그것은 수사와 감사 결과를 통해서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건 월북이 맞는데 왜 월북이 아니라고 입장을 뒤집냐. 이게 현재 윤석열 정부의 조작이 아니냐라고 국방부 장관을 거세게 몰아붙였고 국방부 장관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팽팽하게 맞대결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과 국방부 장관 간의 설전은 계속됩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국가 안보 이익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저 살인 저지르고 탈북한 그 선언에 물론 인권도 중요하겠지만 그 인권이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중요합니까? 정권 바뀌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사달이 나는 겁니다.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여야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제가 이번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16명을 엽기적으로 살인을 한 북송당한 북한 사람 2명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일관되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정권은 유한합니다. 정권은 5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또는 여야 사이에도 바뀌기도 하고 어떻든 정권은 유한합니다. 바뀌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한합니다. 정부가 정권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실관계를 정권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정부가 그 입장을 사실관계를 뒤집어 엎어버리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사실관계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를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해석은 틀려질 수는 있어도 정권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틀려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해양수산부, 통일부, 외교부, 해양경찰청이 사실관계의 변화가 하나도 없으면서 이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런 지금 형국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연 사실관계 변화 없이 왜 통일부와 외교부와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입장을 바꿨는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송 사건에 있어서 입장을 왜 바꿨는지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무슨 역할을 했고 외교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해양경찰청이 입장을 바꾸는 데 있어서 과연 대통령실과 어떤 교감을 통해 가지고 입장을 바꿨는지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밝혀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정권이 바뀌었을 뿐인데 사실관계까지 뒤집어 엎어지는 이 현실에 있어서는 굉장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 방문도 해봤고요. 여러 가지 그때 가능성을 다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도저히 거기에서 뛰어내려서 월북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문제가 됐는데 해경에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 그러면서 월북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증거가 있느냐 하는데 증거가 사실 다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종합적으로 수사 결과, 최종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서 수사 중지가 돼서 종결이 됐다. 이게 이번 이제 핵심인데 이것도 사실은 대선 이전에 이미 해경에서 결론을 내려놨더라고요. 이것은 도저히 월부로 보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감안했을 때. 근데 대선에 영향을 끼칠까 봐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한 거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거는 당시에 이 우리 그 공무원이 실수로 바다에 떨어져서 조류에 의해서 북한으로 갔는데 북한에서 그것을 반인륜적으로 반인권적으로 사살을 하고 불에 태운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북한을 규탄해야 되는데 오히려 월북한 사람으로 몰아서 그 오히려 북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행태였다. 특히 그 서해 공무원이 북한군에 발견된 다음에 6시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그분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북에다가 강력하게 우리 선원이 지금 거기 조난당했으니 저 구해서 우리한테 돌려달라고 그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될 군이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안 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월북자로 저렇게 만든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이번에 새로 밝힌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훈 지금 국정원장 고발돼 가지고 조사를 받겠습니다만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도 적당한 그 재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국제적인 그 인권의 기준에 맞춰서 대한민국이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조기에 이것을 그 합동 그 조사를 조기에 종결시키는 그런 우를 범한 겁니다. 그 왜 그런 평상시 같지 않는 평상시의 매뉴얼과 다른 그런 조치를 했을까요? 결국 북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북한 눈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조사되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냥 무턱대고 자꾸 바꾼 거다, 그게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그 당시에 이 일들이 진행됐는지를 이번에 철저하게 감사와 수사를 통해서 결과를 좀 차분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의 김기현 전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 겁을 먹은 개, 푼수 없는 추태, 특등 머저리 이런 모욕을 쏟아 부었단 말이죠. 문재인 정부 측, 민주당 측에서는 이 말의 해석을 과감하게 대화하자는 뜻이다. 누가 봐도 이거는 아주 심각한 모욕인데 6차원적 수준의 상상력을 발휘한 그런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북한 눈치 보기에 해도 너무하다. 이런 굴종적 그런 자세를 보인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 뭐가 되고 대한민국 군대는 그럼 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는데 자, 그 가운데 수사의 칼날은 서훈 전 국정원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서 전 원장은 귀국했습니다. 자, 귀국 후에 변호인 선임하는 등 검찰 수사를 대비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 조사할 전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잘 대응을 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사실 북한 주민 이탈법에 의한다 하더라도 북송을 할 수 있는 정부에 어떤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송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그 사진을 통해서 봤지만 포승줄에 묶여 있고 안대가 채워진 상태에서 또 북송을 이제 강제로 시켰기 때문에 그 귀순이라는 그런 의향서도 있었고 또 본인이 스스로 작성한 자필서에도 귀순하겠다고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북한으로 북송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특히 지금 서훈 국정원장의 북한 탈북어민 2명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조사를 제대로 해야 하거든요. 더군다나 만약에 목선에서 16명을 주겠다고 한다면 합동조사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 3일 조사하고 또 검찰, 경찰에서 더 조사를 해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서훈 국정원이 거기서 더 이상 조사하지 못하게 하고 남북관계를 생각해서 북송을 시켰다고 한다면 이건 뭐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마 검찰도 직권남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수사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국정원에서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자료를 확보했고 또 관련된 이제 참고인들 다 조사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국정원 직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던 뭐 검찰, 경찰 그 관련된 사람들 다 조사했을 걸 보는데 아마 검찰에서는 선 국정원장이 입국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달 안에 조사를 하고 다음 달 초 이전에는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일단 대법원 판례랄지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기소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님, 수사의 대상은 서훈 전 원장뿐만이 아니죠.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이제 조사 대상이 된 것이고요. 일단 국정원이 생산했던 보고서에 대해서 삭제를 지시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법에 보시면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데 직권남용이 이제 적용이 되려고 한다면 위법한 업무를 지시해야 됐거든요.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위법한 일을 지시했다라는 점이 증명이 돼야 이제 기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강제 북송을 하거나 서해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는 것이 위법하느냐 이런 쟁점에 대해서 검찰은 현재로선 위법하다라고 보고 이제 수사를 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결과 기소가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고 여러 가지 법리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수사 결과를 정치권에서 그대로 기다리기보다는 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 북송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 탈북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수사나 재판의 문제 그리고 인권 조치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치권에서는 논의를 통해서 입법하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이 북으로 왔을 경우에 북한 내에서 처우나 또는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의 처우 이거 어느 정도 대화로 상호 간에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서해 피살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이 인정됐다고 합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과거 정부에서는 이게 인정이 안 됐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실종자로 분류가 됐었죠. 직권 면직 처리가 됩니다. 공무원의 신분이 박탈되는 거죠.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 해수부가 직권 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을 공식 인정해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위금 수령 등 공무원 유족으로서 가족들에게 그나마 작지만 일정 정도의 보장이 받을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국방위에서는 우리의 최영함, 이 함정이 통신 두절이 된 사실을 국방부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타가 있었습니다. 자, 그 질타 들어보시죠. 조사를 시킬 겁니까? 하고 있습니까? 그걸 오늘 아침에 보고받아서 장관님, 이 뉴스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뉴스 못 봤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뉴스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온 국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게 경천동지할 일이다. 지난 7월 5일 날 해작사의 7기동 전단 소속의 구축함 최영함이 새벽에 약 3시간 동안 통신 두절이 됐다. 그런데 장관께서 20일 넘게 보고받지를 못했고 오늘 아침에서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셨어요. 대통령은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받았고 제가 지난 1주 동안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 언제 보고받으셨냐고요? 제가 그걸 확인을 보고 못 받으신 못했습니다. 거네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때 7기동 전단의 최영함이 작전 중이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작전 중이었나요? 제가 오늘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군 작전 기동 중에 3시간 동안 통신이 두절이었다. 그런데 장관이 보고를 못 받았다. 누가 지휘합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는 지 얼마나 됐다고 군이 작전 기동 중에 3시간 동안 통신이 두절됐는데 이걸 보고를 안 했단 말입니까? 안보 공백이 발생을 했으면은 철저하게 따져서 책임 소재를 묻고 일벌백계를 하든가 아니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 않을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하시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자, 뜨거웠던 국방위 현장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한창입니다. 주요 주자 3명으로 컷오프가 통과됐고 압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의 발언이 연일 논란입니다. 김혜경 씨 법카 의혹과 관련된 참고인의 죽음과 관련해서 무당의 나라와 장풍 이야기를 해서 고인에 대한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반발도 일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저학력자의 저소득자들이다라고 얘기해서 당 내에서조차 국민들을 갈라치게 한다라는 비난과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길래 또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의원 욕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 의원 욕 플랫폼, 소위 제안을 해서 같은 당에 있는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아니 뭐 하자는 거냐 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의원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얘기인지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당원들이 당의 의사표현을 할 통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국회의원 개인 문자번호,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거기다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 해보려고 해요. 그 당의 그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욕하고 싶은 우리 국회의원, 단체장, 당 지도부 있으면 거기다 욕할 수 있게 비난할 수 있게 한 칸을 만든 다음에 오늘의 가장 많이 비난받은 국회의원 땡땡땡 2주에 가장 많은 항의 문자 받은 누구 이달에 땡땡땡 이런 거 한번 하려고 그래요. 청원도 할 수 있고 일정 수가 넘어가면 당 지도부가 공식 답변을 해라. 플랫폼을 만들어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욕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러고 급기야 가장 많이 욕을 먹은 국회의원 누구, 가장 많이 항의 문자를 받은 사람 누구, 거기에 답변도 달게 하자. 라는 이재명 의원의 소위 의원 욕 플랫폼 제안인 겁니다. 당내에서는 어떤 반응일까요? 박용진 당대표 후보, 이재명과 반대 의견 내놓는 소신을 숫자로 겁박하려는 의도다. 내부 총질이다. 강훈식 당대표 후보, 온라인 인민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옵니다. 자, 김기현 의원은 개딸들 놀이터 될 것이다. 욕설 게시판 총구 삼아 자신에게 비판적인 민주당 인사들에게 마구잡이 난사하려는 모양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자, 의원 욕 플랫폼. 전재수 의원님, 욕 많이 드시겠는데요? 저거 만들어지면. 네, 욕 좀 먹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 왜 우리 이재명 의원을 나오지 말라고 전재수 그때 그랬잖아. 이러면서 뭐 욕 엄청 달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별도의 해명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별도의 설명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전후 맥락을 싹 자르고 나의 발언의 의도를 왜곡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정치인이 하는 이야기는 국민들에게 해석이 필요 없고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는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재명 의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도가 왜곡이 됐다, 잘못 전달됐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굉장히 이제 부적절한 사례를 예시를 들었다 이 말씀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도 이제 기업들도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들이 대세이듯이 정당도 플랫폼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 정당으로 여야가 다 같이 가는 것은 가야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그렇다 그래서 플랫폼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 주에 욕 가장 많이 받은 국회의원 단체장 이걸 선정하고 하기 위해서 플랫폼 정당으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원들의 어떤 건강한 문제 제기, 비판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플랫폼 정당으로 가는 것인데 예시를 너무 극단적인 예시를 들다 보니까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당대회용의 어떤 강력한 메시지 또는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전당대회의 어떤 이 전당대회용 메시지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당에 여러 가지 분란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포용력 있는 메시지를 기대를 합니다. 개딸들한테 욕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욕 좀 먹겠죠. 네,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민주당의 당원 게시판이 있었는데 논란이 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의원께서 당원 게시판 실명으로 바꿔야 된다고도 했었고 게시판 아예 막은 사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온라인 플랫폼이든 당원 게시판이든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의견을 과격하지 않게 의원님 표현대로는 포용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분위기가 좀 조성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 정치적인 표현하고 좋은 제안도 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그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선한 의도로 시작한 것이 잘못된 결과로 기결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대선 기간 때 재민 게임 같은 거, 신선한 어떤 게임 같은 거 해서 젊은 층들에게 이제 호응을 얻고자 했던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게임 아이디로 굉장히 저격하는 글들을 올리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의도로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여기 말씀들 우려하시는 것처럼 문자 또 하나의 문자 폭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만들기 전에 이 좀 가격한 폭력적인 어떤 의견을 하는 분들에 대한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 측의 반박도 한번 들어보고 김광선 변호사님 의견 듣겠습니다. 당원들이 당에 말할 수 있고 흉보고 싶으면 흉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민주정당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 엄청 조심해서 하죠. 그런데 이걸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당이 하고 싶은 얘기, 누군가에게 문자 폭탄 보내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문자 폭탄을 대신할 수 있다면 훨씬 낫지 않냐 했더니 그것도 오해가 막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든 건데 그걸 가지고 괜찮습니다. 뭐 각자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까. 지금 벌써 세 번째예요. 발언 논란이. 그 김혜경 씨 법카 참고인의 죽음과 관련해서 내가 무슨 상관이냐, 무당의 날이나 난 장풍 못 쏜다라고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장풍 얘기를 꺼냈던 것. 그럼 두 번째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못 배운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단정 지은 것에 이어서 이번 세 번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번 세 번째뿐만 아니고요. 대통령 후보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을 때도 그 계속적으로 뭐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서 저런 가벼운 언사가 과연 자질에 관한 문제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에 보니까 욕설하는 플랫폼, 비난하는 플랫폼을 만들자는 거예요. 거기서 또 서열을 매기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또 본인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왜곡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딱 그 부분만 떼어가지고 방송에 보도하고 신문에 보도한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나왔던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부분만 떼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말 전체의 취지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 지금 방금도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문자 폭탄을 아예 양성화하자는 거예요. 근데 문자 폭탄은요 개별적으로 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죠. 기분 나빠요. 그러면 이걸 아예 양성화시켜서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문자 폭탄 하듯이 욕설하고 비난하고 또 누가 가장 많이 욕을 얻어먹는지 1등, 2등, 3등을 하자는 거잖아요. 저게 어떻게 대선 후보까지 했던 분이 저런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플랫폼을 만약에 만들게 되면 아마 세계에서 최초의 플랫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욕설 비난하는 것 자체는 대부분이 형법상 명예훼손 아닌 모욕죄 또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게 범죄 행위 플랫폼이 되는 것이지 소통의 플랫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의원이 법조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것 자체가 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공감합니다. 그 철학이 부재하신 거라고 저는 밖에는 못
못 보겠는데요. 사실 정치 지도자 중에 욕을 장려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선풀 운동이라 그래서 우리 착한 댓글, 좋은 댓글 달자 이런 운동을 국회에서 벌린 적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욕을 장려하는 지도자는 처음 뵙고 저런 그 플랫폼을 하나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고 엄청난 고통이죠.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 지금도 국민들께 좋은 모습, 올바른 모습, 지도자다운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국민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해드리는데 저것까지 만들어서 그 피로를 가중시켜야 될까?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잘못 말씀하신 거라고 믿고요.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웅천 의원이 전재수 의원님 상당히 흥미로운 입장을 냈어요. 강성 당원들 생각과 다른 발언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에 속하는 조웅천으로서는 영업사원 실적 막대 그래프를 쳐다보는 것 같아 쫄리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길이냐. 상당히 흥미로운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업사원 막대 그래프 쫄리는 심정.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욕 많이 먹은 국회의원을 이제 발표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항의 문자를 제일 많이 받은 국회의원들을 이 발표를 하면은 조웅천 의원 표현대로 이제 막대 그래프로 영업 실적을 이제 늘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이제 심리적 압박감을 많이 느끼게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이재명 의원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화면을 통해서 이제 저도 들었는데 그 현대정당은 온라인 플랫폼 정당을 지향을 합니다.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예로 드는 과정에서 욕 많이 먹는 국회의원 공개, 또 항의 문자 많이 받는 국회의원 공개 이런 사례를 이제 극단적인 사례를 들다 보니까 이런 논란을 좀 자초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례를 좀 들더라도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 사례, 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례 많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좀 들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칭찬 많이 받은 국회의원들 공개를 한다. 그것도 좀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겠네요. 어떻게든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 발언을 해야 되니까. 어떤 뭐 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례로 온라인 플랫폼 정당의 정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제 그 말씀하신 거 뭐였죠? 그 명언이었는데. 네, 첫 번째 자세와 태도는 더 겸손하게. 눈빛은 더 따뜻하게. 메시지는 더 포용적으로. 따뜻하게 포용적으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의원이 의원으로서 상임위에 첫 데뷔를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상임위는 국방입니다. 일로 오셔야 됩니다.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외교와 국방 안보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전통을 잘 지켜오신 우리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 주권을 빼앗기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재명 의원의 국방위 대비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자, 과연 첫 번째 소식은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이 소식이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윤석열 대통령 휴가를 떠났죠. 원래는 지방 모처의 방문 계획도 있었지만 지방에 내려가는 걸 취소하고 서울에서 자택에서 전국 구상에 몰두하겠다라는 대통령실의 입장 설명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여전히 대통령의 지지율은 비상입니다. 자, 손재현 여사님, KSOI 여론조사 결과인데 어떻습니까?
또다시 20%를 기록했고요. 사실은 계속 하향하는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등할 수 있는 호재가 없다라고 평가해야 정확할 것 같은데요. 휴가 떠나셨는데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지금 당 내부의 어떤 분란도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특히 이제 휴가 직전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교육 개편과 관련해서 너무 전격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나 어떤 협의라든가 간담회나 이런 공청회 없이 정책을 내면서 또 일각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휴가 과정에서는 향후에 어떻게 국민들과 소통하고 어떤 문제,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심각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가장 우려되는 건 2030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준석 당대표 사태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2030 청년 세대에게 약속했던 뭐 여가부 폐지라든가 이런 공약이 지금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 측면도 2030들을 떠나가게 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청년 장관들 안 치겠다, 주요 자리에 이제 등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도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공약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 공약 중에 꼭 지켜야 될 것들 우선적으로 휴가 마치고 나서는 좀 국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 실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앞서 말했듯이 자택에서 휴가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자, 산책하고 영화도 보고 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양수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비서실장 및 수석을 교체하라. 그것도 집권 여당으로부터도 강한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제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정부 지지율이 상당히 국정 수행 평가에 있어서 낮은 평가를 받다 보니까 뭐 인적 쇄신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지금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인적 쇄신 얘기가 나오는 것은 좀 이르다,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몇 가지 그 국민들께 좀 불안한 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건데, 첫째, 저 인사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 항상 어느 정권이든 인사 문제는 아킬레스건이죠. 그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일을 잘하더라라고 하는 평가로 이 지지율을 극복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도어 스태핑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도부의 말 실수 같은 것들, 국민들께 약간 거칠게 느껴지는 그런 언사는 이제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 이제 그런 건 지금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여당 네 분이 이제 상당히 국민들께 피로감을 줬을 텐데, 그거는 이제 비대위를 통해서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 나가는데, 갑자기 획기적으로 인사를 확 단행하고 뭔가 쇄신안을 확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극복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지금 가장 국민들께서 힘들어하는 민생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거친 언사 줄이고, 인사는 각각의 그 담당자들이 맡은 일들을 더 잘해 나가는 모습으로 극복해내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저는 이 지지율은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지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잘해서 국민들께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 거니까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에 충실한 당정이 돼서 원팀이 돼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낸다면 국민들께서 또 다시 마음을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인적 교체는 좀 빠르다라는 의견인데, 실제로 여권 일각에서는 김관선 변호사님, 강하게 비서실장부터 수석 참모도 교체하라, 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특히 이제 정부, 대통령실, 전에 청와대에서 사실 뭔가 이제 쇄신을 보여주는 카드가, 제일 눈에 보이는 카드는 인적 쇄신이에요. 그러면 현재의 어떤 대통령의 지지도, 그리고 이제까지 뭐 장관이랄지 대통령실의 어떤 대통령 관련된 국정 수행 이런 거에 있어서 사실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물론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죠. 그렇지만
두 번째로 책임 있는 사람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적 쇄신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고 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잘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결국 이제까지 잘못된 조언을 했던 참모들의 이 얘기를 또 계속 들으면서 간다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대통령 휴가는 당연히 가야죠. 하지만 대통령도 아마 뭐 자택에서 쉬고 있다고 하는데 잠 오지 않을 거예요. 왜 이렇게 지지도가 떨어졌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 또 참모들과 또는 쓴소리하는 사람들과 계속 소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현재 어떤 지지도에 참여해 있는 현재 참모들과 이 얘기를 해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일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실에서도 어떤 인적 쇄신을 보여줘야 하는데 과연 이제 그게 누가 되느냐는 거죠. 물론 이제 장관도 뭐 쇄신이 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장관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또 수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렇지만 대통령이 앞으로 내가 잘해보겠다 그냥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지지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이번 휴가가 끝나고 나면 비상한 각오를 보여줘야 하고 어떤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그 카드가 무엇이가 될 것인지는 저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실 최근의 입장을 보니까 인적 쇄신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뭘 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휴가가 끝나고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은 과연 본인의 입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명할지 모르겠어요. 자,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의 휴가 관련해서 한가하게 영화 볼 때냐라는 비판이 나왔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집권당 내부 사정이 복잡하고 민생 경제 위기가 계속해서 하고가 밀려오고 있는데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이 한가하게 휴가를 즐기고 있어서 좀 더 답답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한 국정 운영에 국민께서는 연일 애팍점을 주고 계십니다. 윤 대통령도 휴가 동안 국정 대전환의 결단을 내리길 촉구합니다.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 참사에 책임 있는 4인방의 즉각 문책을 포함해 역대급 국정 지지율 하락에 따른 전면적인 인사 개편을 검토하십시오. 자, 윤 대통령의 휴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뉴스 속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앞서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었던 전국위원회의 비대위 전환 소집이 의결됐는데 이 의결 과정을 두고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고위에서 의결이 된 건데 원래 이제 9명인데 조수진 최고위원만 사표 처리를 해놓고 정원이 7명이라서 이 중에 4명 사퇴 의사를 밝혔던 뭐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들이 다시 최고위원회에 오늘 들어가서 한 표를 행사해서 비대위 전환을 의결시킬 건 두고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에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마치 입맛대로 사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퇴가 아니다라고 처리한 것을 두고 소위 위장쇼가 아니냐라고 이준석 개들은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준석 대표가 7월 29일에 육성으로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다는 분이 표결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오늘 들어가서 표결한다. 반지의 제왕에도 죽지 않는 언데드가 나온다. 절대 반지를 향한 탐욕은 계속된다. 라고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자, 지금 손재임 변호사님, 이 대표가 비판하는 부분은 어떤 대목입니까? 일단은 좀 무리하게 진행하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전국위를 소집하거나 이렇게 이제 비대위를 소집하는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죠. 당원 당규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어제 사표를 낸다고 사직을 한다라고 하고 또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좀 모순적이지 않느냐. 결국은 나를 끌어내리고 나를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는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것 같은데요. 이쯤 되면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도 조금 뭔가 멈춰서 다시 재정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위법한 절차라고 평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찌됐든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또 소수의 다른 이준석 당대표 계 사람들은 비판하고 있지만 다수가 또 이 절차를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외부에 강력하게 어제는 골룸까지 나와가지고 제가 좀 놀랐는데 예, 반지의 제왕의 뭐 절대 반지를 차지하려는 탐욕의 세력을 이렇게 못 박아 놓으면 국민이 이미 사실은 지나치게 탐욕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이준석 당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당대표가 당을 위한 발언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조금 자중하고 멈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한 다음에 글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이 대표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건 브레이크 건 이 절차 과정의 문제인데 지금 언데드, 죽지 않는 존재, 소위 좀비 얘기까지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윤영석 최고위원을 직격한 것 같은데 7월 29일에 오늘부로 최고위에 사퇴합니다라고 밝혔던 사람이 막상 비대위 전환을 의결하려니까 최고위원 정족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사퇴 안 하는 최고위원들은 뭐 이준석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퇴한다라고 하고 오늘 들어가서 최고위원으로서 표를 행사하는 게 뭐 좀비냐 뭐냐 지금 이런 문제 제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절차 과정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면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지적은 할 수 있는데 그 언사가 너무 강해요. 좀비 얘기 꺼내고요, 개고기, 양고기 얘기 꺼내고, 정상배 얘기 꺼내고 그러는데 저도 아까 이양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동일해요. 우리가 얼마나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국민의힘이 이러한 상태에 이른 거에 된 거에 대해서도 윤핵관의 책임이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 못지않게 이준석 대표의 또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돌직구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중징계 6개월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 성찰의 기회를 삼아라.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하고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계속 전국적으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과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몇 만나가지고 그게 뭔 도움이 되겠어요.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만나서 그 사람의 쓴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긴 한데 이 절차상의 과정은 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왜냐하면 사표가 처리되지 않았다. 근데 조수진 의원은 또 사퇴 처리했단 말이에요. 조수진 의원은요. 사퇴서를 내서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사퇴했던 의사만 밝히고 사퇴서를 내지 않는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퇴는 의사는 이때 최고위원 중에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물론 이게 꼼수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절차에 관해서 모든 어떠한 국민의힘의 절차가 마치 이준석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강한 말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골룸 얘기하고 반지 제왕에서 절대 반지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반지를 차지하고 혈안을 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준석 대표가 아닌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약간 이준석 대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좀 상당히 피로감, 비호감 이런 것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질문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잡음 없이 법적인 논란 없이 꼼수 논란 없이 국민의힘이 일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김용태 최고가 이런 입장을 냈어요.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강력히 비난하더니 최고위원들의 위장 사퇴 쇼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그 저희가 그 안건을 처리하는 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그 결정을 하는 것이 전국위원회를 소집하는 길인데 그것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국위원장, 서병수 전국위원장이 전국위원회를 소집하면 됩니다. 둘째는 지금처럼 최고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전국위원회 4분의 1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서병수 위원장은 나는 이준석 대표 그 관련해서 이 안건을 내 손으로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러니까 위원장이 올리는 길은 막혔죠. 그런데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그다음에 그 전국위원회에 4분의 1의 동의가 있으면 안건 올리는 것, 그것은 합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내가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조수진 의원은 사표를 냈고요. 사퇴 의사를 밝히고 사퇴서를 제출했고 그게 수리되었기 때문에 사퇴 처리가 됐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사퇴 의향만 밝혔고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비대위원회가 출범할 때까지 최고위원회는 존속합니다. 최고위원들이 사퇴 의향을 대부분 밝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당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비대위, 다음 지도부가 구성할 때는 관례적으로 임기를 유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전혀 불법 위법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이준석 대표나 김용태 최고는 화나고 억울하고 분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 거지 저것의 법적인 문제는 따질 수 없는 것이고, 저거를 위법이다 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법원에서도 저거는 다 합법적이고 가능한 거다, 불협화음 없이 받아들입니다. 지금 뭐 굉장히 큰 불협화음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이준석 대표와 김용태 최고 등 몇 분들의 불만 섞인 소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장 사퇴 쇼에는 뭐 동의할 수 없다라는 반박이시고, 그러면은 사퇴하겠다라고 밝혔던 최고위원들은 뭐 언제까지 최고위원 계속 들어갑니까? 비대위, 다음 비대위가 열려서 그러니까 다음 비대위원장이 선정이 되면 이분들의 임기는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이 결정되기 한 일주일 동안 당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공백 상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퇴를 할 경우에는 그 사퇴의 의향만 밝히고 결정은 비대위원장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이어지고요. 평상시에 한 분, 두 분이 사퇴를 할 때는 그때그때마다 됩니다. 예전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퇴서 냈을 때 처리되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것은 전혀 불법하거나 위법한 사항이 아니고 꼼수가 아니고 절차적으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 이게 지금 정당이라는 곳, 그리고 더더구나 이게 최고위원이라는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고용 피고용 관계에 있는 회사원이 아닙니다. 아니 고용 피고용 관계에 있는 회사원이라면 당연히 사표를 제출하고 사표가 수리가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사표 수리가 돼야 그 직을 면하게 되는 거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당에 그것도 최고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저는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합니다 라고 발언하는 순간 그것은 최고위원의 직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 꼼수를 쓰다 보니까 마치 고용 피고용 관계에 있는 회사처럼 지금 정당을 말씀을 하시는데, 최고위원이 사퇴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최고위원직은 직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되니까 사퇴한다라고 발언했던 최고위원들이 사표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참석을 한다? 아니, 세상에 꼼수를 쓰더라도 이런 꼼수를 쓰면 안 되죠. 차라리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전국위원회를 소집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절차대로 가는 것이 맞지, 최고위원직을 사퇴 선언한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가 무슨 회사입니까? 정치하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국민의힘이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된다. 아무리 급하고 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고 하지만 잡음 없이, 꼼수 없이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대목 지금 뉴스 속보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이유도 향후 이제 당내에서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여야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 함께 보시죠. 자, 우리 BTS 군 입대가 관건인데 국방부 장관이 BTS의 군 입대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경무청장님, 예. 이 BTS 문제가 지금 상당히 국가적으로 보면 국익적 측면에서 볼 때에 BTS가 병역을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만 유예가 돼 있지요?
예, 한 명이 금년 연말까지 그렇습니다. 유리. 그런데 국부적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 이 BTS가 병역에 있어서 면제받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예,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대체역 복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군에 오되 군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해외 공연이 일정이 있으면은 절반지 추국해서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에 복무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그러면은 BTS 병역 특례 소위 없다. 일단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특례는 여러 번 검토되고 여러 번 정치권에서 논의되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군복무 인원들이 많이 줄고 있어서 병력 감축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BTS의 병역 특례를 인정해주기 어렵다라는 장관의 설명이고요. 사실 아직 법 개정이나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대중문화예술인까지 포함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찬반 의견이 많이 갈리는 주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도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군대를 와야 되겠다. 다만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그러니까 또 댓글에서 그것도 특혜다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누리꾼들의 반응도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시죠. 자, 병사가 투잡 뛰어도 되냐, 뭐 이런 거. 연애병사제도 부활하냐, 보낼 거면 똑같이 보내고 뺄 거면 빼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뭐냐, 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방부 관계자가 이렇게 해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김관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에 이제 연예인 병사 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고 이제 특혜가 아니냐 해서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오히려 군대 와서도 뭐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연습도 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아니 그러면은 BTS가 입대를 해요. 그래서 머리를 짧게 깎고 군복을 입고 BTS 노래를 한다. 그렇죠. 연습도 하고 또 뭐 군복 군과 입혀서 관련된 보낸다? 행사에는 또 나가서 한다는 건데. 아니 해외 공연도 얘기했잖아요. 예, 해외 공연도 할 수 군복 있다고. 입혀서 보낸다. 예, 예. 근데 그것이 현행법상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너무 편법적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게 순수 예술이잖아요. 예. 그런 이제 국제 상 받고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그러면 혜택을 주는 건데 지금 순수 예술인하고 대중 예술인의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순수 예술인보다는 대중 예술인이 국가의 어떤 국위 선양이랄지 아니면 대중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에 보면 순수 예술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순수 예술인에 대해서 병역 특례를 하는 취지를 보면 대중 예술에 대해서 사실은 그래미상이랄지 빌보드 어워드 이런 큰 상을 받은 경우에는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법을 개정해 버리면 법이 일반적인 대중 예술인이 아니고 마치 BTS를 위한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국방부도 굉장히 부담이 가고 정부도 부담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좀 약간의 국민의 정서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좀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 그리고 무조건 표만 의식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뭐가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앵커가 청량하고 기분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아침을 깨워줘야 하는데 오늘은 제 목 상태가 영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내내 있었습니다. 목 관리 잘해서 내일은 다시 청량한 목소리로 돌아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